북한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을 무섭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기름이 없어서 전투기나 전차에 기동훈련도 하지 못하고 탄약이 부족해 사격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건 물론 끼니마저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북한군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진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접하기 짝이 없는 북한이 어떻게 군사강국 대한민국을 추격한다는 것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많은 분들은 북한에 핵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비대칭 전력의 끝판왕인 핵무기가 북한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만 재래식 전력에서도 한국과 북한과의 군사력 차이는 방심할 수 없을 정도로 격차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른바 병영국가라고 하여 국가의 모든 정책에서 군사력이 제일 순위입니다. 따라서 김정은 정권은 북한 인민들이 굶든 말든 병력을 늘리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요. 서서히 그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뼈아픈 것은 개인화기 부분입니다. K1, K2 등을 위시한 한국이 개인화기는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최전방부터 최후방까지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무기였으며 성능 또한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이제는 북한이 개발한 개인화기가 오히려 우리를 앞지를 수도 있는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무기 체계가 전장을 지배하는 시대라고 해도 보병이 적진을 점령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보병의 전투력이 미사일이나 전투기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보병의 전투력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화기와 장구리입니다. 대한민국 육군보병들의 개인화기와 장구리도 예전보다 많이 발전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미국이나 유럽 등 서방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어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기본적인 방탄복도 전방부대에만 지급하고 후방의 병력에까지 굳이 방탄복을 지급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그야말로 구시대적인 견해가 많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전술도 바뀌었는데요. 아프간 이라크전과 같은 대게릴라 전쟁은 전후방 구분 없이 미군을 괴롭혔습니다. 전면전에 해당하는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의 여단 지휘소가 이라크군의 공격당해 미군 지휘부가 도망가고 지휘소 운영자들이 전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통틀어서 가장 큰 피해가 발생한 부대는 전방 전투 부대가 아닌 후방 보급 부대였고 야전기지에 대한 습격도 아주 운해서 모든 병력에 방탄복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투 상황이 벌어진다면 첨단 무기로만 전쟁의 양방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병들이 어떤 무기와 장비를 소지하고 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북한은 전투기나 전차 등의 전력에서 후진적이라 그 부족한 부분을 어마어마한 병력으로 메우고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기존의 통념을 깨고 전반적인 무기체계의 전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북한은 조국 해방전쟁 승리 70주년 무장장비 전시회 2023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 때문에 우리 군이 대경실색했습니다. 북한이 스스로 승리했다고 자위하는 것은 코웃음 치며 넘어갈 수 있겠으나 등장한 장비들의 면면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행사에서 북한은 지난 2021년에 공개했던 극초음속 무기는 물론이고 미군의 MQ-1 프레데터, MQ-9 리퍼, RQ-4 글로벌 호크 등을 카피한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처음 사진이 공개됐을 무렵만 하더라도 북한이 선전선동을 위해 모형을 전시했을 뿐이라는 추정이 많았는데요. 그러나 얼마 안가 북한이 실제 비행 영상을 공개하면서 모형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던 이들의 입이 순식간에 다물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22년에 있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이 보다 큰 무인기로 다시 재현되는 것 아닌지 불안하다는 이야기까지 나돌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2022년 침범 사건에서 쓰인 북한의 무인기처럼 속도가 느리고 크기가 작은 무인기는 레이더가 잡지 못할 확률이 높지만 크기가 큰 무인기는 방공망에서 손쉽게 탐지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우리 군은 이미 소형 무인기를 잡아낸 북지방공 레이더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 수량까지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대형 무인기를 탐지 및 추적해 격추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의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장갑차는 절대 우스운 장비가 아닙니다. 야지와 험지에서 고루 뛰어난 주행 능력을 발휘하는 차륜형 장갑차를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 및 확보했다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내부가 텅텅 빈 멍텅구리도 아닙니다. 넓고 쾌적한 내부에 상당한 수준의 전자장비를 탑재했습니다.
전자장비의 수준은 분명히 낮겠으나 적어도 북한 당국에서 차량 내부를 보여줄 정도로 자신 있어 할 만큼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이전에 북한군이 사용하던 무기를 압도한다는 건데요. 북한은 최근 들어 저비용 첨단화를 내세우며 무기의 현대화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비용 첨단화 기조는 북한의 군뿐 아니라 북한군 전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북한이 새로 공개한 여러 소총들입니다. 이 소총들은 한눈에 보기에도 구식 같던 북한의 구형 소총과 비교했을 때 때깔부터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체코제 소총의 복사판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북한이 체코제 권총 CG75를 무단 복제한 백두산 권총을 제작한 경력이 있다는 걸 고려할 때 충분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K2 소총과 비교했을 때 성능은 어떨까요? 일단 사거리의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기나 K2 등 기본적인 구조에서 성능의 유무를 따지기에는 그다지 유의미한 격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육군의 차기 신형 소총과 장구류 개발, 보급 현황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워리어 플랫폼이라는 사업을 시작하여 보병 전투력 증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육군은 전투용 무장을 구분하여 지급하지만 방탄복 체계는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방탄복, 방탄헬멧, 전투용 안경을 포함한 전투용 피복 10여 종은 전후방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보병에게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는 일반 보병사단 산하의 보병대대와 기동대대의 보급이 진행되며 2023년이 넘어가면 기갑여단 산하 기동대대와 기동중대까지 보급될 예정입니다. 통상적인 전투부대에 해당하는 특공, 수색보병, 기계화 보병 등에게는 게임에서나 볼 수 있었던 도트 사이트, 3배율 확대경, 표적 지식이 6배율 원거리 조준경, 청력보호 헤드셋, 적외선 피하식 별장치, 광증포기 하시경, 전술무전기가 지급되는데 이것이 표준무장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근 40년 동안 우리나라 장병들의 애인 노릇을 해왔던 개인화기도 K2, K2A1, K2C1 등으로 개량이 되면서 그 계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K2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소총은 구식 아이언 사이트 조준으로 사격하지만 명중률은 상당히 괜찮은 수준이며 개머리판을 접을 수 있는 것도 휴대성에 있어 큰 장점입니다. 최근에는 수출과 전방부대용으로 피카티니 레일이 부착된 K2C1이 생산돼 앞서 언급한 도트 사이트와 확대경 등 많이 달 수 있게 개량됐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식무기 명칭에 알파벳이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그저 나온 순서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구분짓기 위한 원칙이 있습니다. A의 경우 단순한 성능 개량이 이루어지면 붙고 B는 무기의 재질이 바뀌면 붙습니다. 마지막으로 C의 경우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요. 외형의 변화가 있거나 소총의 경우 총신의 길이가 짧아진 형태인 카빈에 붙이게 됩니다. K2C1은 개머리판이 바뀌고 피카티니 레일을 장착하여 기타 액세서리를 달 수 있게 하는 등 외형에서의 변화가 있었기에 제식 명칭이 C가 붙은 것입니다. 이렇게 워리어 플랫폼은 바로 사격 명중률에서 성능을 증명하였습니다. 육군에 따르면 대부분 사격 초보자인 15명의 육군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 사격 실험 결과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지 않고 한 주간 사격대는 명중률이 30%에 불과했지만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자 명중률이 90% 이상으로 향상됐습니다. 또한 야간 사격 때는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지 않았을 때 0%에 가까웠던 명중률이 워리어 플랫폼을 착용하자 역시 90% 이상으로 높아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총을 처음 만져보는 50대 여성도 간단한 교육만 마치고 주간 사격 때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군이 무기체계 규격에 있어 따라갈 수밖에 없는 미군이 NGSW 사업에서 6.8mm 탄약과 그에 사용할 소총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5.56mm 표준 나토탄이 관통력이 좋은 대신에 살상력이 약하다는 것을 아프간 이라크 전쟁을 통해 몸으로 느낀 것입니다. 미군이 경험을 통해 얻은 전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6.8mm 탄을 사용하면 방탄복도 뚫을 수 있으면서 신체 내부에서 파편화가 진행돼 살상력이 높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6.8mm 탄을 사용할 수 있는 소총을 개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장 흐름에 따라 6.8mm 탄약을 사용할 수 있는 소총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총기 제작업체인 S&T 모티브와 탄약 제작업체인 풍산이 협력하여 개발한 ASTR-24입니다.
미군이 6.8mm를 선택했다고 해서 나토 표준탄이 하루아침에 5.56mm에서 6.8mm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고 미군에서도 6.8mm 탄약과 총기를 사용하는 부대는 소수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 6.8mm 소총을 개발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군에 현재 필요한 건 노후화된 K1, K2를 대체할 5.56mm 신형 소총을 개발해 보급하는 것이긴 하지만 차후에 6.8mm가 나토 표준탄으로 지정된다면 미리 고지를 선점한 한국의 STR-24가 해외 수출에 돌풍을 일으킬 것은 자명합니다. 어쩌면 5.56mm 소총을 언급할 때 AR-15 계열을 떠올리는 것과 같이 6.8mm 하면 STR-24 등 한국의 소총을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개발 중인 것도 아니고 이미 개발이 완료된 6.8mm 소총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전차와 자주포뿐만 아니라 소총 등 개인화기 분야에서도 한국 방산의 기세가 거세질 것을 기원하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